이제 녹화 시작된 거야. 2010 학년도 연세대 예시 문제. 원래 문제가 3개지 지금. 근데 3개인데 실제로 11학년도부터 2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번, 3번을 풀라고 했고, 여기는 3개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 먼저 읽고서 문제 분석하고, 그러고서 제시문 분석. 일단 논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문제 분석, 제시문 분석, 이제 답안 구술로 가는데,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래갖고 내가 지금 파악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알겠지? 자, 제시문. 가나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1번 주제어가 있죠. 항상 얘네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한 90% 이상은 주제어를 준단 말이야. 연세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야. 이 주제어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의 주제어가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주제어가 이타적 행위야.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의미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타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타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왜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문이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이제 요게 관련된 이타적 행위하고 관련된 해석의 차이점, 요 해석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 분석하라고 그랬어. 연세대학교가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주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많이 줘. 그리고 연세대의 특징이 이 일본 문제는 비교형 문제인데, 비교형을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분석적 관점에서 답안을 서술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다른 제시문들보다 훨씬 더 깊이 읽어줘야 돼. 자, 800字정도로 쓰게 돼 있고, 일단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푸는 방법은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나? 예전에 말했던 거? 선주 생각나? 했었나? 연세대 비교 문제 풀 때. 저 연세대 여기라서 처음. 지금 처음인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일단은 일단 비교형은 비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견주는 거예요. 근데 견준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쓰기도 하지만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도 쓰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두 개를 다 서술하는 것이 원래 비교형의 푸는 방식이야 원래.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논술 문제에서 비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교를 하라는 것보다는 보통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시문의 입장이 대립적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두 입장을 비교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근데 연세대학교는 특이하게 입장 몇 개? 보통 3개를 비교하는 형태가 한 80% 가까이 나옵니다. 75%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그 공통점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 얘네가 비교 분석하시오라고 하면 공통점을 서술하는데, 공통점은 보통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진 않고, 공통점이 많이 서술되는 형태의 문제가 2008학년도 수시 문제, 중용 나왔었던 문제 있지? 그럼 공통점이 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럴 땐 답안 구성이 좀 달라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할 건데, 여기에서 제시문상에서는 차이가 많거든? 왜 이제 그 차이를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별 비교를 해라. 기준별 비교를. 기준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 1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가하고 나하고 다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기준이 보통 제시문을 읽다 보면은 한 2개에서 4개 정도. 기준별 비교하면은 기준이
보통 2에서 4개 정도가 잡혀요. 그래서 기준 가, 나, 다 이렇게 서술하고 기준 3에서도 가, 나, 다. 이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다? 본론이다. 이렇게 이게 1달러, 본론 1달러, 본론 2달러. 여기가 본론 3달러.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방식이야. 그런데 통합교과학논술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갖춰서 쓰지는 않죠. 그래갖고 결론은 쓸 필요가 없어. 결론은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서론은 꼭 써줘라. 서론, 도입단락을 반드시 써줄 거야. 이게 이제 서론이 되는데 일종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론이 되는데 이런 이제 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도입단락에서는 그럼 뭘 쓰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도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글이 나아가는 전체 뭘 밝혀주냐면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 도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기준 1, 기준 2, 기준 3과 같이 나는 서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써야 될 게 뭐였어? 기준 1, 2, 3을 여기서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지?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그래서 하려면 어려워. 하려면 어려운데 실제로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이 방향을 왜 지시해주고 있냐면은 일단 서론을 딱 읽으면 글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측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읽는 사람이. 그러면 읽기가 편해. 그래서 이제 글 전체의 틀을 딱 잡아주면서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프레임을 먼저 잡는 거죠. 글 전체의 프레임을. 자, 그러면은 일단 답안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고,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 다른 방식으로 이 기준들을 풀어 헤쳐갖고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서론에서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다가 몰아서 쓰는 거야. 가를 기준 1, 2, 3에 따라서 서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기준 1, 2, 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에서도 기준 1, 2, 3을 써주는 거야. 중요한 것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어떻게 병렬 구조화되게. 이것도 사실은 기준별 쓰기하고 거의 같은 걸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시문을 그냥 딱 보면은 이것은 마치 요약해놓은 형태가 좀 되겠지. 제시문끼리 뭐 하는 거야? 같은 제시문끼리 서로 똑같은 방식으로 써서. 그래서 요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는 것이 일단은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답안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좀 유의를 하면 되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 사실은 여러분이 이 연세대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준을 설정할 거야. 근데 이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답안을 못 쓴다고. 그지? 기준이 잡혀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기준을 못 잡으면 이렇게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게 기준 못 잡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선호해서 하는 방식. 사실 선호해서 하다기보다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제시문을 그냥 요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 1, 2, 3의 순서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시문에 주장하고 결론, 주장하고 이유, 근거, 그리고 결론하고 이유. 그것들을 그냥 몰아서 쓰는 거야. 그지? 이제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답안은 제시문을 이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못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답안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단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예전에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2대1로 이렇게 묶어서 분류해갖고 쓰는 형태의 답안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것도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오늘 것도. 네, 일단 그것은 잠깐 생략을 하고 우리 제시문 분석을 일단 해보자. 자, 첫 번째 제시문 가를 일단은 여기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흉내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 몸에 체득하라고 그러죠. 따라하라고 그랬어.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제시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비교로 넘어가야 돼. 자, 봅시다. 연민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운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일단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고통의 동일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고통의 공감이라는 말로 할 수 있지. 그지? 고통을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주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 그지? 그때 이제 연민을 이제 갖게 되는 거야.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저기 했었지 예전에 우리 기초 규제를 했을 때 이분법적 사고 얘기했죠. 그때도 이지신문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연민과 관련해서 볼 때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다시 봐. 여러분이 제시문 분석할 때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개념의 이분법. 개념을 둘로 나눠서 보세요. 연민의 요거에 해당되는 걸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감정 누구한테서 나타납니까? 미개인한테서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지? 미개인한테서 나타나. 미개인과 대립돼서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명인이죠. 그지? 미개인은 어떻다고 그랬어? 윤곽이 선명하지만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난다. 형체는 뚜렷하지 않은데 어쨌든 미개인한테서는 강렬하고 문명인에게서는 저게 미약하게 나타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줄로 한번 내려가서 봐봐. 이러한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상태를 지금 두 개로 나눴지. 그지? 그러니까 미개인의 상태가 지금 뭐가 돼요? 이게 자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문명인의 상태가 뭐야? 이게 이성의 상태야.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지? 여기가 또 미개인은 이성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 여기는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지. 그래서 미개인하고 문명인이 대비가 돼 있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미개인이고, 그지? 이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문명인이란 말이야. 이런 대립구도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게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연민은 지금 이성하고 대립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로 서술이 되잖아. 또 이기심을 나타나는 것은 이성이다. 이 이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이기심하고 관련이 있어. 연민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주제어가 맞지만은 이미 저기 하면 주제어가 아까 뭐였어요? 이타적 행위지. 그러면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타심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괄호쳐놓은 이유는 아직 그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어 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요즘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동영상 나왔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있었잖아. 핸드폰 같은 거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찾아주려고 집어서 경찰서에다가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 덫을 쳐놓은 놈이 목격을 하고서 뭐 했습니까? 신고를 해버렸죠. 절도죄 뭐 이런 걸로 입건이 된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근데 요즘에 아주 그런 일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누워서 지금 쓰러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까 하다가도 혹시 내가 절도죄가 된다거나 강도가 된다거나 혹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연민을 느끼던 것을 접어버리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기 내면을 보게 되는 거야.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해를 입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미개인에게는 이런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는 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서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 서술이 되고 있죠. 뒤에서 보면은 연민이 또 나왔네. 바로 나왔네.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 이것을 자연적인 감정 상태로서 이미 가지고 있다.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인 것이다. 자, 이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종 전체를 보존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한대. 자기애가 뭐야? 자기애? 자기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애죠. 그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저게 자기애라고 하는 거 셀프로 자기를 사랑하는 수위를 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셀프 러브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적이 되겠지. 그지? 이거 수위를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줄이고 다른 타자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겠지. 그걸 수위를 조절해서 어떻게? 타자를 도울 테니까 종 전체가 보존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 자, 이성하고 관련되는 게 뭐야? 생각이죠.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충실해갖고 그냥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바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법과 도덕과 미덕은 문명 상태일까 미개 상태일까? 응? 뭐야? 법, 도덕. 문명 상태죠. 이건 이성의 상태. 이성을 통해서 도덕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덕을 이제 추구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건 네이처죠. 네이처. 영어로는 네이처. 그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이야. 근데 인간만이 자연에서 이성을 사용하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지? 이성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탈자연화된다 인간이. 이게 여기서 자연이 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문명의 영어는 뭐예요? 시빌라이제이션이지. 그지? 문화는 뭐야? 컬처지. 컬처가 뭐야? 어디에서 온다네? 컬티베이트에서 온다네. 컬티베이션 무슨 뜻인데? 경작하는 거야. 경작하는 게 뭔데?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게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건데 중요해? 신석기 시대 때 뭐 농업혁명 막 이러잖아. 그게 왜 혁명적인 거야? 있는 그대로의 것을 주는 대로 받아먹던 시절에서 수렵하고 채집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자연에다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게 이 문명 상태하고 이 미개 상태 이걸 구별해 주는 거야. 자연 상태와 이성 상태를 구별하고 이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돼? 생각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다 여기 쪽에 들어가야 돼. 대립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봅시다. 자연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 주기 때 아무도 연민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장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야. 왜?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야.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자 이거 봐봐.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는 여기야 여기야. 어떤 거야? 여기죠. 이제 합리적이야 합리적이고 숭고하기는 하지만 숭고한 원리, 정의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이게 숭고하고 좋고 한 것이기는 하지만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 이걸 대신한다고 했어. 왜 합리적일까?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행하라. 뭐예요?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자를 고려하니까 역시 그것도 타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니까 뭐예요? 숭고한 거죠. 숭고하기는 하지만 이런 원리가 아니야. 여기서 연민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어떻다? 본래 선하다. 본래 선하다. 본성이 어떻다? 선하다는 거지. 이제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인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자, 이거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타인의 불행을 적게 하라. 무슨 소리야?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켜라 이런 얘기지.
한번 생각해봐라.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타인의 고통이 감소하면 왜 내 고통이 감소될까?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지? 연민의 정의 때문에 그러죠. 연민이 뭐야?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선주가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배고파서 막 찡그리고 막 배를 움켜잡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보면 어떨까? 나도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컵라면을 줘. 그래서 얘가 고통이 사라지면은 내 고통도 사라지는 거죠. 그치?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야. 물론 여기서 보면은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라고 했는데 너의 행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타인의 불행을 감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요거를 해라. 그러면은 뒤에 행복도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논리적인 관계는 좀 다르지? 자, 그래서 요거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통쾌하는 것이 영미다.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이 그러면 교묘한 논리. 자, 요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논리적인 거야. 이성을 통해서 보는 거.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이성 상태 들어가는 교육이죠. 그지? 사회화시키고 하는 것들 다 교육이야.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 그룹 사람들이 덕특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이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종으로서의 인간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종 전체의 구성에 기여를 했던 것은 연민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이타적 행위를 하기 때문인 거지. 맞아? 됐죠? 별로 안 어렵지? 항상 같이 읽으면 안 어려워요. 혼자 읽으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제시문 나를 보자. 첫 번째 이 제시문은 루소그래,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루소의 글인데, 이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지금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회계약론, 직접민주주의 옹호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연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점점 타락해가. 왜? 셀프러브가 너무 강해지거든. 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허영심을 갖게 돼요. 인간이 허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적 소유가 나타나고 하면서 불평등이 이제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갖고 원래 우리가 요거지만 이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계약해서 이때의 건전한 도덕을 회복시키는 상태가 이제 사회계약을 통한 사회 상태가 되는 거야.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